네, 국방 FM 국방광장 1월 30일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설 명절 연휴를 맞아서 특집 대담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과 함께 여러 가지 격변의 한 해를 보내게 될 동북아 정세와 또 그에 따른 우리의 외교 안보 대응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자, 스튜디오에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자리에 계십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 유명환입니다. 예, 저희 국방 FM 첫 출연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먼 걸음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 설 명절 연휴인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제 새해가 정유년이죠. 예. 희망의 닭 울음소리가 예. 들려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따라서 우리가 다시 전국도 안정이 되고 예. 또 경제 도약이 이루어지고 또 나라 안보도 튼튼해질 것을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닭 울음소리 어떻게 보면 좀 통쾌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국민들 모두 좀 통쾌한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장관님 외교 일선에서 떠나 계신 지 한 6, 7년 정도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6년이 넘었네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예. 좀 석좌 교수로 네. 거기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좀 공부도 했고요. 예. 또 돌아와서는 이제 세종대학교에서 강의를 석좌 교수로 강의를 하고 예. 지금 또 세종대학교 이사장도 맡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김현장 법률사무소에 또 고문으로도 일하고 있고 네. 하다 보니까 예. 은퇴해서 더 바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후학 양성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사회에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기가 국군 방송이지 않습니까? 네. 평소에 국군 장병들 만날 기회 좀 있으셨어요? 은퇴한 이후에? 은퇴한 후에 예. 전방에는 몇 번 갔습니다만은 예. 국군 장병들하고 둘이 앉아서 얘기할 기회는 없었습니다만은 저는 군부대 지나갈 때마다 항상 제가 향수가 있어요. 네. 저도 군대 생활을 ROTC 육군 장교로 했기 때문에 예. 군부대에 대한 생활 항상 제가 자부심을 갖고 지내고 있습니다. 네. 지나가는 이 ROTC 생도만 봐도 좀 등 두드려주고 싶고 그러시겠어요? 그렇죠. 물론 그렇죠. 예. 그것이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군 복무를 한다는 건 국군 장병 여러분하고 항상 같은 마음을 갖고 있게 됩니다. 네. 자, 유명한 전 외교부 장관 시절에 참 아주 바쁘게 보내셨습니다. 2010년 같은 경우에는 아프가니스탄 파르완 주로 우리 국군 장병 오신호 부대가 파견됐던 그런 네, 그렇죠. 해였죠. 네. 예, 당시에 PRT라고 해서 지방 재건팀이었습니다. 네, 네. 사실 위험한 지역이라고 해서 파병 반대 목소리도 있었고 하지만 또 4년의 임무를 무사히 마쳤을 때는 이 아프간에서 운영하는 26개 지방 재건팀 가운데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꼽혔습니다. 참 당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PRT라는 개념의 부대 파견을 결정했는데 참 그 결정을 하기까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찬성 반대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파견을 결정했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도 나라가 어려웠을 때 1950년 북한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아주 어려웠죠. 그때 세계 16개국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또 많은 경제 원조도 해주고 또 완전히 폐허가 된 한국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우리 우방 국가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특히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국가들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정도로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잘 살게 됐는데 이 내전으로 신음하는 나라 이 국민들이 다 아주 헐벗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도 이제 남을 도와줄 줄 아는 그래야만 국제사회에 존경받는 나라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투 행위가 일어나서 우리의 희생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제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그런 국가로서의 의무감 이런 것 때문에 파병을 결정했죠. 뭐 당시에 우리나라 경제 사정도 그랬었고 어떻게 보면은 국격에 맞는 그런 파병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 해외 파병 부대들의 활약이 외교 관계에도 좀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가져온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죠. 특히 그 당시에 아프간에 있어서의
지방 재건팀은 예. 주로 미국뿐만 아니고 유럽 예. 각국들이 실제로 병력을 파견하고 또 실제 희생자가 많았어요. 거기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도 적극적으로 국제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각오하고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의 국격을 높이는 거죠. 특히 미국하고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한미 외교에 있어서 또 유럽과의 외교에 있어서 큰 그런 자산이 되는 거죠. 예. 위험하다고 피하기만 할 그런 국제적인 상황은 안 되는 상황이었고 예. 그렇죠.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파병을 했기 때문에 또 나중에 더 큰 찬사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올해도 해외에서 설 명절을 맞이하고 있을 우리 국군 장병들 해외 파병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다시 한번 격려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나저나 장관님, 올해 우리나라가 참 어느 때보다도 격변의 해를 맞게 될 것이다. 이런 예상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국내 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이고 장관님은 어떠세요? 올 한 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정세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네, 우선 뭐 한반도 정세 이전에 이 국군 장병들이 이런 우리가 구정을 맞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못 가고 전선에서 또는 해외에서 나라를 지키는 그런 걸 튼튼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마음 놓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한 것도 염두에 두고 항상 국군 장병들의 그런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움을 느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국제 정세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불확실성 이게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지 매우 예측하기 힘들지 않겠어요?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매일 그냥 새로운 뉴스를 만들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큰 뉴스도 뭐 나왔고 한데 이런 걸 볼 때 국제 정세가 특히 한반도를 둘러싸고 또 미국과 중국과의 또 그런 긴장이 높아질 것 같고 또 아직도 러시아는 재작년 크리미아 반도 합병 이후에 미국 및 유럽 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관계도 좀 개선한다고 그래가지고 유럽 국가하고 또 긴장이 생기고 또 이런 걸 다 종합해 볼 때 한반도 주변 정세는 매우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 걱정이죠. 네. 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각 나라의 기류가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변수로 꼽는 게 있다면 뭐라고 보시는지 또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우선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들어서고 나서 우리로서는 미중 관계가 긴장이 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도전이겠죠. 특히 남중국 해 문제 가지고 미국이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표시했어요. 어느 나라도 그 섬을 다 점거하는 건 용납하지 않겠다 그렇고 또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소리냐 우리의 영토인데 하고 이게 나오기 때문에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고 또한 이 보호무역주의 중국 제품에 대해서 많은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러고 또 중국이 불공정 무역을 하고 있다. 환율을 조약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미중 간의 대립이 격화되면은 바로 한국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특히 북한 핵 문제. 그 두 가지가 지금 당면한 한국으로서는 가장 큰 그런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래저래 정말 한국은 해결해야 될 숙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해서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변수라면도 변수일 수도 있을 텐데 트럼프 시대의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미일 중러 역학관계가 상당히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띌 걸로 예상하십니까? 글쎄 가장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고립주의 경향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유럽은 유럽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까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겠죠. 특히 미국이 지금까지 전후 70년 동안 해온 하나의 세계의 경찰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미국이 아시아 유럽에서 이제는 후퇴해서 미국 고립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냐. 막 그럴 경우에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이 더 확대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 우려가 있죠. 예. 그래서 가장 지금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정립이 되느냐가 우리로서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그리고 예. 또 미국은 유럽 국가들의 반대도 무릅쓰고 러시아하고의 관계를 좀 개선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있는 것 같은데 예. 그것도 미국과 유럽의 전통적인 관계에 어떤 금이 갈 수도 있지 않겠냐. 특히 이제 EU 유럽 연합에 영국이 탈퇴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미국은 그 탈퇴에 대해서 잘했다. 막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EU가 유럽 연합이 이것이 깨지는 거 아니냐. 그럼 세계 질서에 큰 변화가 오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러시아의 위협이 더 커질 경우 그럼 어떻게 될 거 아니냐. 지금까지는 나토라고 북대서양 그런 방어 기구가 있었는데 이것도 약화가 되는 것이냐 하는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미국과 일본 관계는 좀 더 가까워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예측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트럼프, 푸틴 뭐 이런 말도 나올 정도로 네. 예,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앞으로는 좀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미일 관계도 좋아질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다만 이제 미중 관계가 좀 문제인 것 네. 같습니다. 자, 이런 동북아 정세 변화가 우리 외교 안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저는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 중국이 북한을 우리가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그런 국제적인 노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죠. 이미 중국은 그런 그 어떤 암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복을 하고 또 남중국해에서 상당히 강경한 자세를 취할 경우 중국은 북한 핵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라는 걸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그런 힌트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려선 당면 과제가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국제적인 공조가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현실적인 안보적인 위협을 느끼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로서는 또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이것이 미중 관계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이행이 될 경우 우리가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 우리 GDP의 거의 똑같은 액수만큼 수입을 하고 있는데 무역 의존도가 이렇게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는 세계 무역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큰 피해가 한국에 먼저 오는 거죠. 네. 뭐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가 뭐 일본이나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고 합니다. 85% 정도 된다고 네,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거의 2배 가까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그 해법을 찾아야 될런지. 이달 중순경에 정부가 이례적으로 이 미중 일러 이 주변 4강의 대사와 또 유엔 주재 대사를 불러서 대책 회의를 했던 적이 있었죠. 예, 그만큼 우리 정부도 이 우리 외교가 처한 이런 환경에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께서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4강 우리가 4강국이라고 그러죠. 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거기에 이제 유엔 대사를 포함해서 5명의 대사를 본국으로 초치해가지고 이틀간 회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주변 상황이 아주 빨리 돌아가고 정세가 급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하고 또 현지에서 일하는 대사들로부터 직접 설명을 좀 들어보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 처음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4강국 대사하고 유엔 대사만 부른 것은 처음 있는 일이죠.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있을까요? 그래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그 로드맵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 것인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것은 우리가 국익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의 외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중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외교 정책을 세우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일치된 생각
국론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먼저 이런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국익의 바탕으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어떤 정책을 세워서 그것을 꾸준히 상대국에 설명하고 이해를 촉구할 수밖에 없겠죠. 예. 참, 예,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변 강국들도 저마다 손익계산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한미 주요 현안에 대한 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정책 조율이나 공조 과정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특히 미국과는 그동안에 한미 관계가 튼튼하고 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고 예. 또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한미 관계는 딴 나라하고 달라서 우리가 한미 군사동맹 안보를 미국에 이제 의존하고 있고 또 주한 미군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국과는 이해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미국 국방장관도 이제 내달에 제일 취임하자마자 과거에는 유럽을 먼저 갔지만 이번에는 이제 한국, 일본 이쪽을 먼저 온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한미 관계는 여러 측면에서 두텁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어떤 그 정상회담을 못 하더라도 그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장관 레벨에서 대화하고 또 그 밑에 각 그 관료들 간에도 대화 채널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민간 레벨에서의 관계도 매우 유대가 깊죠. 학계라든가 경제계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물론 현재 우리가 대통령이 이런 그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정상회담은 안 되겠지만은 당장 그로 인해서 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 경영자 출신이기 때문에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기존의 대북 협상가들과는 좀 다를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또 외교관에서 나오고 있는 모양이던데요. 다를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다를 것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뭐 오바마 대통령 때는 지난 8년간 북한에 대해서는 소위 전략적 인내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자기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한 대화는 무의미하다 하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미국 간에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거래, 이걸 영어로 딜이라고 그러는데 딜. 어떤 모든 걸 거래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간에도 어떻게 보면은 커다란 그런 거래가 있을 수가 있겠죠. 다만 그 거래의 전제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했다는 명확한 그 약속. 또 그것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가 확인이 되지 않는 한 그런 큰 거래는 어려울 것이고 또 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해서 많은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분간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는 더 강력하게 이행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김정은의 입장은 어떨까요? 분명히 이제 뭔가 협상을 해서 어떤 결론을 얻고자 할 텐데 김정은의 협상 전략은 어떨 걸로 보세요? 지금으로서 김정은은 북한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으로서는 미국에 대해서 핵을 동결하겠다. 지금까지 개발한 핵 능력을 가만히 둬라. 그리고 그거에 기초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하자. 평화협정을 맺자. 뭐 이런 제안을 할 가능성은 매우 크죠. 그렇지만 그것은 미국으로서나 우리로서나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북한의 핵의 동결이라는 것은 비핵화의 하나의 거쳐가는 간단한 과정이지 동결 자체가 목적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문제 가지고 이제 한미 간에도 긴밀한 조율이 필요한 거죠. 무엇보다도 원칙은 한반도 비핵화에. 그건 틀림없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러면 한미 간의 공조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우선 우리가 주도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그런 계획, 방안을 마련해서
미국에 우리가 제시를 하고 미국이 우리 계획에 따라오도록 해야지 미국이 중국하고 또 강대국 간에 이렇게 소위 딜 아까 거래를 해서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보러 따라오라 하는 상황이 돼서는 절대 안 되겠죠. 뭐 그런 가능성은 크진 않습니다만은 또 북한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그 핵 동결을 카드로 해가지고 미국하고 거래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방안을 먼저 만들어서 우리가 미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북한 핵은 이게 바로 한국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근데 많은 또 일부 사람들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미국 때문이다. 미국이 북한을 압살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하는 것. 그건 바로 북한의 논리입니다. 근데 과거 불행하게도 보면 일부의 뭐 학자들이나 사람들은 북한 핵 문제가 바로 한국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생각을 조금 덜 하는 것 같아요. 더 절실하게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북한 핵을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 국민 스스로가 그 어떤 의사의 의견의 일치, 영어로는 컨센서스라고 그러는데 이 북한 핵을 어떻게 다뤄야 한다는 거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를 빨리 우리가 좀 더 확실히 해서 거기에 따른 북한 핵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영어로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로드맵을 만들어서 우리가 미국을 거기에 올라오도록 해야지 우리가 이끌려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두 목소리가 아니라 한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설 특집 대담으로 국방광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과 함께 격변의 한 해를 보내게 될 동북아 정세와 또 그에 따른 우리의 외교 안보 대응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